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다스베이다에 출연했던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윤석열 후보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나색 하나 안 바꾸고 잘한다. 고개만 이렇게 좌우로 빈번하게 돌릴 땐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더 많고요.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9년 4월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이자 김만배 기자의 친누나인 김명목 씨에게 자택을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몰랐고 싸게 팔았다고 덧붙였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오해입니까? 도대체 윤 전 총장의 말은 어느 것 하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몰랐다, 싸게 팔았다, 정치 공작이다, 오해다 같은 법꾸라지식 말 말고 정말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 라고 발언했으니 몰랐다는 법꾸라지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의 정PD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다. 부친 윤기중씨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열린공감TV는 등기부 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까지 보도됐다. 미리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건강 때문에 급매를 했단 말인가? 천천히 시세대로 받아도 될 집을 왜 굳이 다운계약을 한단 말인가? 세금 탈루 의혹이 의심된다. 이것은 등기 서류로 간단히 확인되는 팩트다. 또한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했는데 열린공감TV가 근방의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은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 윤 측은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했는지와 매매 중개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양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PD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다시 강아지 이야기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씨와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전 검사 양대택 변호사의 모친집을 방문하여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 양 전 검사의 모친은 명신이가 걔를 너무 좋아해 걔를 끌어안고 자고 그랬어 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취재차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만나러 간 옵티머스 측 변호사 대륙아주 이규철 변호사는 옵티머스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나서 강아지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가 화천대유와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했더니 이제는 김명옥 씨가 강아지가 있으니 마당이 있으면 좋겠고 새 집보다는 고풍스러운 옛날 집이 좋다면서 윤 씨네 집을 선택했다 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강아지 키우기 위해 마당이 필요했다는 김명옥 씨는 윤기중 씨의 저택에 살고 있지도 않다. 그녀는 현재 해당 저택을 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열린공감TV가 취재를 하면 꼭 강아지가 등장할까? 참 의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을 두고 상속세 의혹까지 나왔지요. 그러니까 40억짜리 주택이 있다 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20억에 매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 그 부동산을 다시 20억에 매수하는 경우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그 부동산 구매자가 다시 매매를 해주는 전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PD의 강아지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이겁니다.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고 새 집보다 고풍스러운 집을 찾아다녔다면서도 정작 윤석열 부친의 집에는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었다지요. 그러니 김명옥 씨의 강아지 얘기는 본인 얘기가 맞는 걸까요? 화천대유가 SK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단언한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또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3호가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인 사실이 인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과연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위 화천대유의 100% 주주인 김만배의 누이가 19억 원에 매수한 것이 뇌물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문제가 된 연희동 건물의 공시지가를 찾아보면 본건 개별주택 가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9억 2,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주택 현실화율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공시된 주택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는 개념입니다. 2019년도 주택 현실화율은 66%였습니다. 한겨레에 보도된 주택 현실화율과 서울시가 공표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실거래 시세를 환산하면 14억 상당이 됩니다. 위 윤석열 후보 측이 김만배 누이와의 사이에 거래되었다고 밝힌 거래 가격은 1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5억 원이므로 윤석열 후보는 제3자 뇌물죄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므로 연희동 주택의 2019년 4월 당시 시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 연희동 주택에 대한 면밀한 시세 조사를 하여 죄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언론인 강진구 기자 역시 YTN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하고 싶은데 우선 윤석열 후보자 아버지가 90을 넘기셨고 몸이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빨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상속세를 만약 고가로 아파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바로 고가의 현금이 그대로 상속세에 과표가 되지요. 만약에 상속세를 위해서 급하게 매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가격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다운 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거래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해서 무언가 뇌물성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통장으로 오고 갔던 19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외에 현금으로 오갔던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 19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오갔다고 하는 것을 뇌물성 거래를 부정하는 그런 반증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리 해석을 하나 저리 해석을 하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화천대유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그 화천대유 소유자라는 김만배의 누나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그것도 검찰총장이 되는 시기에 그것도 김만배 누나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매한 것을 두고 모른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이재명도 아닌 이재명의 측근에 15년 전 보좌관까지 엮어가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잣대로 치면 윤석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 몰랐다는 해명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일까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를 폭로한 조승은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에서 자기 장모 문건을 작성해도 몰라, 장모 변호 문건 작성해도 몰라, 남의 당에 자기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대검 최측근이 작성해 보내도 몰라, 그 고발장에 자기 부인이 피해자로 적시되어 비위 사실이 들어가 있어도 몰라, 김만배는 오래 하는데 그 누나가 자기 집을 16억이나 낮은 가격에 사도 몰라, 90세 아버지의 집 판매 대금은 상속분이 16억이나 다운 계약하면 침해가 막대하게 예상되기도 한데 1도, 2부, 3백이라더니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권으로 도망와서 일단 부인하고 이제 백을 동원해야 하는 것인데 그의 백이 봉숭아학당 수준의 국힘당인지 미국 관광 다녀와 열심히 비단 주머니 꼬매는 이준석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에게 남을 백그라운드는 구치소의 담벼락은 아닐까요?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개탄합니다.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을 연기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 관행과 형태로 본다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언론 자유는 확고한 기본으로 하되 최소한도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 및 허위 보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미 그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백한 허위보도 중에서 악의성이 특히 두드러진 3개의 보도 유형만을 골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마치 그 3개의 유형 외에도 모든 보도의 행위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되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안해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경선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회에 명령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비록 9월 처리가 무산됐어도 당이 밝힌 12월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안 처리 무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해영 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그나마 만시창이가 된 언론개혁법과 관련하여 강한 의심이 듭니다. 즉, 수십 명이 어린 자녀들 명의로 퇴직금을 50억씩 받아갈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수익을 공공기관으로 환수한 공직자에 대한 깊은 살기가 여기저기서 느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직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과 누덕누덕해진 언론개혁법을 맞바꾸자고 하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진해영 검사지요.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낙연의 한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기국회로 처리가 넘겨지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도 있지만 여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미온적인 의원들이 많아 토론 종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기가 8월 말로 정해져 있는 8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의라는 형식을 빌어 9월 국회로 처리를 미뤘고 결국 다시 처리 시기를 내년 초로 미뤘다. 어떤 면에서 당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필리버스터 때문이다. 처리 시한을 9월로 미뤘던 8월에만 해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은 했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어려운 일에서 불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이낙연의 의원직 사퇴 때문이다. 현재 제적 국회의원 수는 총 297석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토론 종결 정족수는 179석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친여 무소속을 다 합쳐도 토론 종결에 동의할 수 있는 의원은 178명이다. 원래 확보 가능한 의석수는 정족수에 딱 턱걸이를 한 179명이었지만 이낙연의 사태로 토론 종결 의석수에 딱 한 석 모자라게 된 것이다. 이낙연 사태 이전에도 토론 종결 정족수는 179석이었다. 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낙연의 한석 때문이다. PS. 글을 쓰는 동안 이규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정적수와 의석수에 약간 변화가 생겼군요. 국회의원 제적수는 296석이 됐고 토론 종결 정적수는 178석이 됐지만 민주당 확보 가능 의석수 역시 177석으로 줄어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면 178석으로 정적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낙연은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으나 갑자기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홍영표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제대로 안 될 경우 특검을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대단하지요. 어떻게든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만 나오지 않는다면 결선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부터 국힘당보다 더 특검을 주장할 기세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득권이 총궐기하여 역대급 저항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두려운 것이며 여기에 이낙연 세력도 예외가 아닙니까? 족볼 시민들이 결판 낼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